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송나영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을사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 말 그대로 격동의 한 해였죠. 비상계엄 논란으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4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 그리고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까지 채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했고 위기를 지켜낸 시민의 힘은 위대했는데요. 2025년 정치의 경랑은 경제 불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성장률 둔화, 고금리 부담, 청년 실업과 부채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이제 다가올 새해의 과제가 됐습니다. 격변의 2025년,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찾아왔듯 2026년 새해에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평온한 일상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하와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가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민주도형 마을 리빙랩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가람과 사람 서창익 대표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인데요. 네, 그렇죠. 올 한 해 자동차 산업과 교통 분야를 돌아본다면 어떤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보시나요? 일단 뭐 다사다난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꼭 자동차 뭐만 해당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올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바로 시작된 글로벌 이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출을 지향점으로 갖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과반을 미국에서 이 영업이익률을 취급을 했었는데 네. 이 관세가 한미 FTA로 0%에서 25%로 올라갔었어요. 네, 그나마 이제 팩트 시트를 거치면서 25%가 15%로 떨어지면서 그나마 이제 미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0%에서 15%가 생긴 겁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한미 FTA는 우리만 지키고 미국은 지키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도 앞으로도 진행형입니다. 지금 알루미늄이나 철강은 50% 관세고요. 또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더더욱 WTO나 FTA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지금 경계를 하고 좀 더 새로운 시장 창출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통상 압박이 있을 텐데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은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일단 결국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 제작사들도 앞으로는 뭐 2030년까지 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완성차를 미국에서 80%를 2030년까지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자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비율은 40%뿐이 안 돼요. 네. 지금보다 2배로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유럽이라든지 또 동남아라든지 새로운 시장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시겠지만은 이 러시아 시장에 우리나라 차가 판매가 잘 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만큼 해외 시장 다변화에 대한 숙제가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최근에 뭐 많이 알려졌지만은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이 자동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또 휴머네이드 로봇에 대한 것들 즉 이걸 우리가 광범위하게 로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을 선점을 해서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 이슈가 본격화됐는데요. 우리나라 네. 도로 환경과 법 제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보시나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자율주행차 운행하는 거 그렇게 보기도 쉽지도 않고 네. 또 허가를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얼마 전에 미국 제작 자동차가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뽐내면서 유튜브에도 수십 편이 올라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에 허가한 부분은 아니고 한미 FTA로 인해서 팩트시트 상위법이거든요. 네. 미국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의를 제기를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국내 운행을 하는 건데 아직은 레벨 2, 3 개념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운전 보조 기능이라고 꼭 생각을 하셔서 이거 놓고 운전하다가 사고는 분명히 발생하고 사상자는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고민도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규제 일변도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2년 이상 뒤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알고리즘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또 인공지능은 말할 필요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길거리 나와서 우리 기술을 좀 올려야 되는 이런 숙제도 안고 있고 그러면서 빅데이터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숙제가 더 많은 상황이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이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꾸는 노력, 규제 혁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죠.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GPU 26만 장 국내 공급이 한 차례 큰 이슈였는데 이런 네. AI 인프라 확충이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뭐 아시겠지만은 국가에서 세계 3대 AI 국가로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한 26만 장 중에서 자동차 분야 현대차 쪽으로 5만 장의 그 기판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이 없으면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모든 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인공지능이 필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녹아 들어가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는 이 운전자가 사람이 타건 안 타건 간에 완벽하게 무인 자동차로 올 수 있는 레벨 4의 시기가 한 4, 5년 정도 있다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뒤떨어진 이 인공지능 기술 또 이 부분들을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차에 옮기는 기술, 우리가 이거를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약자를 쓰고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의 모빌리티는 바퀴 달린 휴대폰입니다. 그 휴대폰에 바퀴 달린 휴대폰에 우리가 말하는 운영 체계, 알고리즘을 바탕을 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SDV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 또 자율주행의 이 자동차에 응용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필연적이고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이 부분들을 확보하지 않는다면은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는 전기차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몇 달 전에 전기차 보조금 소진이 처음으로 됐고 20만 대가 올해 판매가 돼서 지금 올해 누적 대수가 8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내년 상반기에 100만 대가 누적 대수 넘어가거든요. 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이 국가 NDC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왜 산업계에서는 이거 너무 과해서 이 구축하기 어렵다, 산업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불만이 많았었고 환경단체에서는 이 수치 자체가 너무 낮다라고 해서 높여야 된다 이렇게 서로의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동차 분야, 특히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 보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20만 대 누적돼서 넘어간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보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내년에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분들은 100만 원을 더 할인을 해줘요. 어허. 네, 그래서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기차 캐즘이 극복된 건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가격이 1.5배 높고 또 충전기, 특히 급속 충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또 아직도 전기차 화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에서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 있다는 것들, 이런 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지금같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20-30% 떨어집니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년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서 내년에 전기차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마 이제는 집에 이 세컨드카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인하고 지원책도 활성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캐즘은 논란 여전히 있지만 내년에 전기차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올해 유난히 고령자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거 개인 문제라고 보기보다 대응이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지금 현재 이 고령자 운전 사고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급증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 특히 페달 오조작, 브레이크라 생각하고 밟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난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을 해서 올해 이슈화 됐던 게 고령자 페달 오조작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통에도 진입을 해서 사상자가 여러 명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이 일상생활에 피부로 오기에는 10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것이 애프터마켓, 즉 고령운전자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하는 차에다가 장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지금 2차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이미 저 같은 경우에도 정부 자문해주면서 3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성공적인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20년이 넘어서 고령자 사고도 급증했었는데 약 13년 전부터 고령 운전자 차량의 애프터마켓용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90%가 장착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나온 자료가 이 고령 운전자 사고의 45%를 줄이는 효과를 냈어요. 엄청난 효과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신차 말고 기존의 차량, 특히 고령자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장착하면은 일본의 사례가 있고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도 첨단 장치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네. 응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증된 제품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비용은 한 30-4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본도 약 반액 정도를 지자체에서 대주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연락이 자주 와요. 네. 지자체에서
업체 좀 소개시켜달라. 우리 지자체에서 장착비의 반액을 대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업체가 없다 그러는데 저도 소개할 업체가 없습니다. 왜? 아직 국내에서 인증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도 시범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더 서두른다면은 이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후반기부터 인증된 제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1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더 서두르면은 이 사상자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측면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기존 고령자 차량 중심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좀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올해 전동 킥보드 사고도 많았는데요. 이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종합 관련법을 지금 이 국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일본을 했습니다. 근데 전동 킥보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맸거든요. 네, 즉 그렇죠. 전동 킥보드라는 PM은 피행 관련 총괄 규정을 한 챕터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오면 옛날 법에다가 오를 넣다 보니까 옷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젊은 층들한테 무면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을 설득해서 면허 시험장 갔더니 전동 킥보드를 주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보고 시험을 봅니다. 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시험을 보고 전동 킥보드 면허라고 주는 거는 이 기성세대로서 사실 창피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것도 싱가포르나 이런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식으로 전동 킥보드 가지고 시험을 봐야죠. 속도도 좀 늦춰야 되고요.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운행 방법 이 모든 것을 새로 단추를 매해서 새로운 피행 관련 규정을 만들고 여기에 양형 기준까지 집어넣어서 처벌 조항까지 함께 넣을 수 있는 총체적인 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총체적인 법은 만들지 못했다는 거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도 못 건지고 안전도 못 건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은 상태가 이 지금 전동 킥보드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진일보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5년을 이렇게 진단해 봤다면 26년 내년은 자동차 산업과 교통 분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싶습니다. 이 관세 문제도 미래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면서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분야가 역대 7천억 달러인가요? 최고의 실적을 거둬서 세계 6번째로 큰 경제 대국을 발돋움했지만은 아쉬운 것은 국내 이 경제 1%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제 경제 발전이요. 네. 다른 국가 대비해서 우리가 좀 아직은 약화돼 있다는 거,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원화도 지금 약세고 여러 가지 난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극복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또 잘 수출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를 확보하고 일자리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총체적인 노력이 이 정부를 비롯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산업과 교통 분야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새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디오 6시 26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 대응이 큰 과제인데요. 2025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주시가 국무총리상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리빙랩을 도입해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요. 주민주도형 마을 리빙랩이 뭘까요? 이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사회적 기업 가람과 사람 서창익 대표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인데요. 상주시가 2025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며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핵심 파트너시잖아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상주시가 2025년의 마지막에 국무총리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 상의 진짜 주인공은 지난 2년간 마을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을 지킨 우리 마을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쓰고 예산을 운영하고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당당히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주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이 모여 지역을 지키는 힘은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주신 14개 마을 모든 연구원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있는 이 가람과 사람이 사회적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가람과 사람은 2022년부터 3년간 경북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상주시 주민주도형 마을 리빙랩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행정과 주민사회를 잇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현장을 함께 책임져 왔습니다. 네. 4단계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전문적인 마을 연구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멘토단, 전문 강사진, 대학생 스포터즈를 함께 운영하였고 일본을 비롯한 국내외 전진지 견학을 함께하며 주민들이 낯선 행정용어나 복잡한 서류 작업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곁에서 계속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완성할 수 있었고 이는 가람과 사람이 연구원들의 속도를 함께 맞춰주는 페이스메이커이자 현장을 끝까지 함께한 실무 파트너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상을 탄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행안부 장관상을 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구 감소 대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내놓는데 유독 상주형 마을 리빙랩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행정 주도의 한계를 넘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생적 생태계를 실제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 대부분의 사업은 행정이 기획하고 주민은 참여하는 방식에서 머무르지만 상주시는 달랐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서를 쓰고 예산을 집행하며 실행의 주체로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례로 북문도의 세대 통합 사례나 모동변의 소득 모델처럼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남겼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결국 지방 소멸을 막는 힘은 외부의 자원이 아니라 마을 주민 스스로 축적한 역량에 있다는 사실을 상주 시민들이 직접 증명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리빙랩이란 용어가 생소한데요. 쉽게 말해서 생활 속의 실험실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기존의 관주도 사업과는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의 관주도 사업은 행정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주민이 와서 그냥 식사만 하는 방식이었다면 마을 리빙랩은 주민이 직접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요리까지 해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주도권입니다. 예전에는 시청이 기획하고 주민은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주형 리빙랩은 주민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정하고 실행까지 책임지는 완전한 상향식 바텀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가 이렇게 번거롭고 시간이 더 걸리는 길을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짓고 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해왔지만 인구 감소를 막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을 지키는 힘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 다시 말해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고 믿었기에 상주시는 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마을 활동가와 연구원이 돼서 4단계 집중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리빙랩이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낯선 용어 때문에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단계 교육과 현장 실습 그리고 현장 탐방을 거치면서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연구원 분들이 수동적으로 요구만 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주체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농사만 짓던 손으로 마을 자원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마을의 방향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 마을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과 효능감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이런 교육 과정에 남긴 가장 값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변화들이 실제 인구 유입이나 마을 활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산책로를 정비하고 우체통을 바꾼 정도의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동면 방곡1리는 산책로를 정비하는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이어져 마을 음악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보건소의 건강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원들의 작은 시도가 더 큰 정책과 예산을 끌어오면서 정부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작은 성공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주민들 사이에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생력이야말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였나요? 이한면 양범리의 연구원들이 그 상주에서 하는 모자 페스티벌 현장에서 관람객을 직접 만났을 때, 평생 농사일로 거쳐진 손으로 만든 인형 한복을 보고 관람객들이 정말 곱다며 따뜻한 반응을 보내자 네. 어르신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내가 만든 게 맞나 싶다. 또는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무척 인상이 깊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노후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당당한 변화와 도전 자체가 이번 상주형 마을 리빙랩을 남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2026년 새해인데요.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주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지역을 지킨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밥상을 차리며 시작된 주민들의 작은 실험들이 모여 서로를 돌보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변화 하나하나가 바로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주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이안면과 공성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고 관안면은 슬로우시티 인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상주형 리빙랩 모델을 많은 읍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큰 지원이 아니라 내 마을은 내가 바꾼다는 시민 여러분의 의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주 시민이 만들어낸 이 변화의 경험이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주시 마을 리빙랩 실험이 내년에도 더 크게 도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가람과 사람 서창익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먼저 대통령 최근 지지율 추세부터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아주 큰 폭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3.2%로 직전 조사보다는 0.2%포인트 내려왔습니다. 0.2%포인트니까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듯 하고요.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2.2%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비슷한 추세로 한 3, 4주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횡보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파격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바로 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국민의힘 3선 의원인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어떤 이유라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설명도 청와대 설명이죠. 파격, 그리고 통합, 또 실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을 한 그런 인사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통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수 정당에서 또 지명을 받는 시점에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자리에 있을 정도로 사실상 이 이념 성향상으로는 반대편에 있는 이해훈 후보자를 발탁하는 것만으로도 통합 행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실용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해훈 후보자의 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초대 장관의 이 자리에 이제 지명이 된 것인데요. 네. 기획재정부인 이 지금의 정부 조직이 이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경제 철학인 기본소득 또 쿠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역동성이 있게 담겨 있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해훈 후보자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미국 UCLA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이 KDI 한국개발은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산실이죠. 이곳에서 이제 연구위원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가 아니냐. 물론 이런 경력 이후의 행보는 또 정당에 들어와서의 행보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상당히 좀 존중하고 또 발휘될 만한 능력이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이제 실용성이 강조되는 것인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까지 청와대 인사 배경은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라고 하면서 제명까지 했고, 민주당에서도 윤어게인도 통합 대상이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와대랑 이해훈 전 의원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야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여론의 또 추이를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네. 이제 거쳐야 되는 절차가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장관직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의 이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더 강한 공격을 인사청문회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훈 후보자 기다리시라, 인사청문회에서 뵙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벼르는 그런 목소리의 톤이 또 확연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파격, 통합, 실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파격이라고 하는 인사 배경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불과 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당원 연수 일정을 잡아놓고 있었던 이 현직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이 대통령의 발탁에 따라서 이렇게 진영을 바꿀 수가 있느냐라는 데 대한 이제 배신감이죠. 그래서 그렇죠.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이해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수일 심순애에 나오는 심순애의 배신을 일컫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토록 부러웠느냐 이 대목을 또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이 극도로 이제 반발하는 부분인데,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이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또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단식 행사까지도 감행을 했거든요. 네. 삭발 행사, 죄송합니다. 삭발 행사까지 감행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본다면 말 그대로 이혜훈 후보자야말로 윤어게인 아니냐. 내란 청사를 해야 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거.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실용성 부분인데 전문성인데 그렇다면 네. 대통령의 이 경제 철학 이른바 이재명 노믹스와도 좀 결을 갖춰야 되는데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확장 재정 또 대통령의 브랜드나 다름없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엄청난 또 공격을 토부하던 것이 이혜훈 후보자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사청문회 때 헤쳐나갈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질문을 받고서 강효정 대변인을 통한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혜훈 후보자가 헤쳐나가고 설명하고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내란 평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임명된지 지명된지 또 발표된지 하루 만에 또 본인의 또 번복된 입장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중요한 건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같이 일했던 구의원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리고 이제 보좌진들로부터 계속 뭐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또 네. 기업의 어떤 요구를 좀 무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언론 보도상이 납니다만 계속해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여론이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김명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일단 내려놨는데요. 어떤 의혹이 결정적이었다 보시나요? 가장 큰 거는 김명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이 강전우 의원과도 관련된 공천 헌금 1억 원 이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짧게만 말씀드리면 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을 당시에 2022년이 지방선거였나요? 그때 이제 맞네요. 그때 이제 있었을 당시에 4년 뒤인 이제 내년 2026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이 강선우 의원 지역구에서 서울시 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김모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의원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당시의 후보자였는데 네. 그 후보자가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주었다. 이런 이제 혐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강선우 의원은 당시에 공천위원회 지방선거 간사를 맡고 있었던 이 김병기 의원에게 상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김병기 의원이 녹취했던 녹취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 내용은 뭐냐면 이거 빨리 돌려줘라.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김병기 의원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이제 이 강선우 의원이 목소리가 이제 녹취록에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네. 녹취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논란의 사실 이 출발점이 됐던 김경 후보자는 공천이 안 되어야 했고 지금 서울시 의원 신분이면 안 되어야 이제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네. 지금 서울시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녹취록에 대화가 있었던 그 날짜 바로 하루 뒤에 발표된 이 공천 발표에서 단수로 그것도 경선도 아니고요. 네. 단수 후보로 사실상 그러면은 공천을 받고 당선 가능성도 강서구라는 지역 이 유권자 특성을 본다면은 서울시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말 엄청난 미스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후보자인데 공천 헌금이 1억 원 때문에 정작 이 사람이 단수 공천을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의원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이거는 지금 현재 고소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제 당 차원의 윤리 감찰단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올라 있지만 김병기 의원도 수사를 받는 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이 논란은 비켜가기가 어려워 보였던 거죠. 그런 네. 만큼 김병기 전 원내대표로서는 다른 의혹들은 사과하고 시시비비를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밝힐 의향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공천원금 1억 원 의혹, 이 의혹이 일종의 가장 강력한 스모킹 건, 이 방아쇠를 당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공천 헌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올해가 이제 끝나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네요.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내년에 무엇을 가장 많이 기대하는 한 해가 될까요?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요. 우리 안동 MBC 또 우리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제가 정말 또 사랑하는 도시 안동시고요. 다들 또 우리가 안동시 범위 넘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청취하시니까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만큼 2026년 병원연에는 정말 알뜰하게 또 지혜롭게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고,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알뜰하게 살뜰하게 그만큼 경제거든요. 무항산 무항심. 지금 각종 여론조사들을 다 모두 망라해서 취합해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여망은 어떻게든 2026년은 좀 더 풍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주름살이 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도,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국회도 또 우리 사회 이 전체가 총력을 모아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층 더 올라설 수 있는, 왜냐하면 고환율에 고물가에 또 무한 경쟁이 열려 있는 바로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안동 MBC 라디오 들으면서 다들 행복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